안녕하세요. 자, 이제 객관식. 자, 시험이라는 건 뭐 객관식은 무조건 이해와 암기 두 개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자, 이해 부분은 이제 기본 강의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고, 암기에서 객관식에서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아무래도 이 교재는 이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개정법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뭐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판례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한 중간 정도 지나가면 25년도부터 20년도부터 25년까지 판례, 그러니까 기출됐던 판례도 있고 기출 안 되던 판례인데 20년에서 25년까지 이 판례, 이건 시험장까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대로 판례들이. 이 못 본 판례인데 그런 수험생들도 있겠지만은 요 판례를 제가 이미 정리했습니다. 올해 제가 이제 회계사 시험, 세무사 시험, 자, 그 다음에 법원직 시험,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법무사 시험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올해 제가 시험을 4번을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수험생들한테. 그래서 회계사 강의하고 세무사 강의하고 법원직도 이제 모든 강의가 거의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6월 21일인가 그때 시험이니까 그래서 이제 최종 마무리 그것만 남았는데 이제 법무사 시험은 이제 객관식 그다음 최종 마무리 여기 남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부터 이제 객관식 강의에서는 이런 식으로 강의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거기 뭐 예습이 제일 중요해요. 예습이. 복습은 큰 의미 없어요. 큰 의미 없고 예습이 중요하니까 문제를 다 풀어보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 뭐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정리 부분 있죠? 정리 부분, 그걸 박스 쳐놓은 거. 그래서 뒤로 갈수록 이제 정리 부분이 좀 많아집니다. 그거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걸 보셨죠? 그걸 강의를 하면서 제가 칠판에다가 하나의 주제별로 칠판에다 그 기출 문제에 들어있는 내용의 핵심 내용을 칠판에다 쓸 거예요. 요거를 뭐 필기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복습 동영상이 제공되니까 그거 하나의 주제별로 해가지고 제가 칠판에 쓰면 그거를 뭐 스크린샷 하든가 해가지고 그거를 복습할 때 그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문제 또 풀어본다. 그건 너무 시간 낭비 같아요. 그래서 예습할 때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강의를 같이 들으면서 그 다음 이제 복습할 때는 제가 칠판에 쓴 내용을 한 번 더 본다.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최대한 압축을 해서 뭐 그냥 잡다한 거 다 빼고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회사법 끝날 때쯤 보험법 들어갈 때쯤에 제가 5년간 5년간 판례. 거기서 한 기출 판례는 한 3분의 1 정도 되고 나머지는 기출이 안 됐던 판례들입니다. 그런 판례들을 제가 그 판결 요지 원문을 나눠드릴 테니까 그거를 요 객관식 강의 때 보충하시는 거로 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종 정리 때 그거를 중심으로 그래서 최종 정리 때는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요 객관식은 이제 법무사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돼 있지만 최종 정리 때는 한 몇 년 동안의 법원직 회계사, 아니, 그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그걸 가지고 중심으로 최종 정리를 돌릴 거예요.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 문제는 제가 진도, 편이 끝날 때마다, 나눠드리는데, 회계사, 세무사 기출문제는 그냥 딱 한 번만 풀어보는 거로. 한 번만 풀어보는 거냐? 조문 문제니까. 판례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최대한 많은 자료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장 총칙으로 들어가죠. 먼저, 통칙 부분. 제가 이렇게 칠판에 쓰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동영상에서 이렇게 캡처되죠?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래서 통칙 부분. 그래서 사진 찍어도 돼요. 그리고 찍는 거는 별로 제가 신경 안 씁니다. 통칙 부분, 상법에 대해서 보는 거죠. 상법에서는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상법의 법원. 그 다음에 상법의 법규의 적용 순서. 자, 요거 두 가지가 이제 주제가 나오는 거죠. 진도 나갈 때마다 제가 기본 목차를 잡아놓고 문제를 들어가는 겁니다. 요점 정리는 따로 안 해요. 자, 그럼 1번 문제. 상사에 관한 일반적인 법 적용 순서가 바르게 된 것은? 자, 상법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상사에 관한 사는 상법을 적용한다.
상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따른다. 그 다음에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죠. 민법은 우리가 상법에서 따로 할 필요 없으니까. 상법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상사자치법, 상사특별법, 그 다음에 상법. 이런 순서로 적용이 되는 거죠.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상사에 관한 일반적인 법 적용 순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상사자치법이지. 상사자치법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상사자치법에 들어가는 게 뭐냐? 회사정관. 회사정관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지가 맨 앞에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1항, 2항은 나가리, 5항도 나가리. 그럼 3항, 4항에서 찾아보죠. 자, 상사자치법이 나오면 그 다음에 비상사특별법이 나옵니다.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상법전이 나오죠. 그래서 GBD 이런 순서로 되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똑같이 나오는 거죠. 상관습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민법이 나와요. 상관습법이 나와야 돼요. 상관습법이 어디 나왔죠? A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3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보충해 볼까요? 자, 그러면 상사특별법이 뭐냐? 상업등기법. 상업등기법이 우리가 공부하는 상사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상관습법이 뭐예요? 보증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보증도.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완벽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상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법원이라는 건 법규범을 얘기하는 거죠. 법규범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항. 주식회사 정관은 상법의 법원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회사 정관은 상사자치법으로서 상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상법의 법원이다. 그렇죠. 그래서 자본시장법이라고 하는 거죠. 상업등기법도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상업등기규칙도 상사특별법에 들어가는 겁니다. 상업등기법도 당연하고. 판례에 따르면 보통거래약관은 상관습법으로서 상법이 법원이다. 그건 아닙니다. 약관은 어떻게 되냐? 약관은 법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약관이 상사관계에 적용되는 이유는 뭐냐? 합의했기 때문이다. 사적다치 원칙에 따라서 합의했기 때문이지 약관을 굳이 법원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틀렸죠.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상사에 관한 국제조약은 상사특별법에 들어가는 거죠. 상사조약.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니죠. 자, 요거는 보통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옵니다. 10년에.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봐도 되죠. 근데 요 정도만 정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2장 상인으로 넘어가 보죠. 상인. 2년 또는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주제입니다. 상인. 자, 그러면 상인의 의의가 뭐냐? 자, 그 다음에 상인의 종류는 어떻게 되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인 자격은 어떻게 되냐? 자격. 첫 번째, 자연인의 상인 자격은 어떻게 되냐? 두 번째, 법인의 상인 자격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보시면 상인 능력과 그 다음에 영업 능력에 대해서 보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잡아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상인에 관한 설명으로 들은 것은? 우리 상법상 상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명의로. 두 번째, 상행위를 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상인에 관한 설명으로 드는 것은 뭐냐?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명이나 납세명이라도 그가 권리 의무 주체가 되지 않는 한 상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선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한다는 말인데, 자기 명의라는 것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그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말은 뭐냐?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야지 형식적으로 파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따라서 권리의무 주체라는 말과 신고명의라는 말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신고명의는 형식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명의나 납세명의는 신고명의, 납세명의 밑줄 긋고 형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권리의무 주체 밑줄 실질을 얘기하는 거죠. 되지 않는 이상 상인이 될 수 없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2항 여러 개의 낙찰계를 운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가게를 꾸려온 계주가 상인적 방법에 의한 영업 동그라미 으로 개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 의제 상인이 될 수 없다. 자, 이유가 뭐냐면 하는 건 좋아요. 상행위를 하는 건 좋은데 그 행위를 반드시 영업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상행위를 한다는 말은 영업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죠. 계기 때문에 상인이 아닌 게 아닙니다. 영업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인이 아니다. 의제 상인은 조금 이따 따로 정리하고. 그래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하는 자는 당연히 자연인과 법인이 포함되겠죠. 자연인도 될 수 있고 법인도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미리 적어놓은 거죠. 4번 민사회사는 상행위 이외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의제상인이고 신용보증기금이 이에 해당한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상인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연상인, 두 번째 의제상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상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다 상인이죠. 당연상인, 의제상인, 소상인의 상인인데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전부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가 맞아요. 근데 당연상인은 그 행위가 상행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의제상인은 상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행위를 준상행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상행위가 아니니까 준상행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대신에 설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회사라면 이때는 바로 의제상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비를 갖춘 상인을 설비상인, 그다음 회사를 민사회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민사회사는 상행위 이외 행위를 영리를 하는 거 맞잖아요. 영업으로 하는 거 맞는데 상행위가 아닌 행위를 그래서 준상행위라고 부르는 거죠. 회사로서 의제상인이다. 맞습니다. 회사는 상행위가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해도 민사회사로서 의제상인이 맞죠.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밑으로 내려볼까요? 상인 자격은 자연인이라면 상인 자격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법인도 상인 자격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역시 제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좀 잘 배우시바라요. 자연인이라면 당연히 상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외되는 자들은 뭐냐?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그 다음에 계주, 이런 자들이 바로 제외되는 자들입니다. 자, 그 다음 법인의 경우 특수사법인, 그 다음에 특수공법인, 이런 자들도 상인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자, 특수사법인에서 제외되는 자들이 뭐냐? 신용보증기금, 조합, 새마을금고. 요거는 아예 상인이 아니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 특수공법인은 공사라고 부르는 거죠. 공사 또는 공단. 이런 것들은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인이라도 이런 사람들은 상인에서 제외되고,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 특수사법인, 특수공법인은 상인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은 민사회사로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민사회사는 상위 이외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의제상인이 거기까지 맞아요. 여기까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은 여기 들어가요. 신용보증기금은 특수사법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인이 될 수 없다.
자연인의 경우 상인 자격 취득 시기는 개업 준비 행위에 착수한 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자연인의 경우 취득 시기는 언제냐는 거죠. 이 한 문제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취득 시기는 첫 번째 개업을 준비할 때다. 아니다. 영업을 개시할 때다.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판례는 영업을 개시할 때가 아니라 개업 준비 행위를 할 때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이 개업 준비 행위는 점포를 구입했을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고 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래서 자금 차입은 안 됩니다. 자, 그러나 자금 차입이라 하더라도 설명을 하면 또는 알고 있으면 설명해서 알고 있으면 이때는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자연인의 경우 상인 자격 취득 시기는 영업을 개시했을 때가 아니라 개업을 준비했을 때다. 그러면 개업 준비행위는 원칙적으로 어때요? 개업을 점포를 구입해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상인 자격 취득하지만 자금 차입 행위는 개업 준비행위로 볼 수 없다. 그렇지만은 설명을 하거나 상대방이 알고 있다면 이때는 상인 자격을 취득한 때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연인의 상인 자격 취득 시기는 개업 준비행위에 착수했을 때입니다. 이거죠. 소상인에게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소상인 볼까요? 소상인은 자본금이 1천만 원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소상인을 왜 따로 분류하냐는 거죠. 소상인의 경우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자, 그 다음에 상업등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기 위해서 소상인의 개념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를 빼고 공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기출문제를 공부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1번 문제 한번 설명하려고 칠판을 다 썼죠, 지금? 그 정도로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고. 자, 그럼 2번 문제. 다음 중 상인과 상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정을 찾는 것은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자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자가 별도로 있다면 실제 동그라미로 영업상의 주체가 상인이 되는 거죠. 요거. 실질적인 영업상의 주체가 상인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신고명의 이런 것들은 상관없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 단어가 이거예요. 실제란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실제 영업상 주체 밑줄 긋고 이게 바로 자기명이라고요. 실제 영업상 주체가 바로 자기명이다. 영업상 권리물 주체를 바로 자기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1항이 틀렸습니다. 실제 영업상 주체가 바로 상인이다. 자, 2번. 농업협동조합은 끝에 보세요. 마지막 줄 상인으로 할 수 없다. 이거 중간에 읽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조합은 상인이 될 수가 없다. 조합은 절대로 상인될 수 없다. 됐죠? 그럼 왜 제외되냐? 특별법에서 비영리라고 했기 때문에요. 특별법에서 영리가 아니다 딱 못 박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변호사는 다음 줄 의제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 있잖아요. 변호사에 준하는 자들이 바로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같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들을 바로 제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회사는 뭐예요?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아도 그 행위를 준 상행위로 봐서 민사회사로서 상인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맞고 5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도 집어넣어주면 좋은데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자본금이 1,000만 원 미만인 상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자본금이 1,000만 원 미만이라도 회사일 때에는 적용이 된다. 이거 볼까요? 자본금이 1,000만 원 미만입니다. 또 이하라 그러지 말고
이런 거 틀리면 교실 벽에다 머리 박는 사람들 있죠? 요거 틀려가지고 머리 박는 거. 이하가 아니라 미막. 그리고 해산 안 돼요. 해산 안 되고 소상인에게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정답은 1항. 실질 또는 실제 그러면 상이 맞아요. 실질 또는 실제 이런 말이 들어가면 상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1항 틀렸고. 자, 3번. 상법상 상인과 상인 자격에 관한 설명 같은 것은 수험생들이 여기에 기출표시가 없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빈틈을 메꿔주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1항 자기 명의로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를 영업 동그라미 하는 자는 상법상 당연상이 맞아요. 그래서 신용카드, 전자화폐가 22번째 기본적 상행입니다. 그래서 당연상인이 하는 행위는 상행인데 이게 기본적 상행입니다. 1번이 매매, 22번이 신용카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연상인은 기본적 상행위를 하는 자고 이 자는 매매에서부터 신용카드까지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을 당연상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근데 2항 판례에 따르면 대한광업진흥공사 여기 나왔네요. 공사 나왔죠? 대한광업진흥공사가 그냥 두 번째 끝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왜? 대한광업진흥공사란 특별법에 따라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에 따르면 세무서에 신고된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동그라미 영업상 주체가 될 때 실제 동그라미 영업상 주체가 상인으로 인정된다. 요거 실질인데요. 실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실제 같은 말이죠. 실제 영업상 주체가 상인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항 새마을 판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미지급고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 대가로 금고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할 때 이는 영리 X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 있네요. 자, 새마을금고는 특별법에서 비영리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새마을금고가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왜? 법이 비영리라고 했으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지. 그래서 지금 저 새마을금고 보험계약 인수가 거기에 금지됐다 그러는데 지금. 그래서 새마을금고는 비영리입니다. 5항 판례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조합이 자, 다음 주 끝에 상인으로 볼 수 없다. 조합이겠죠. 조합 요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신용보증기금, 조합, 새마을. 그러니까 요 칠판에 쓰는 거는 무조건 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외워야 될 것만 제가 뽑아서 얘기하는 거죠. 특수사법인이라고 하는데 이 특수란 말이 바로 비영리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용보증기금, 조합, 새마을금고 이건 특수공법이 공사공단 이런 것들은 비영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4번. 상법상 상인과 상인 자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정을 채는 것은 1항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 여기 있네요.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 동그라미 행위를 하는 사람은 이미 그 준비 행위를 할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맞죠? 자, 그럼 그 준비 행위가 뭐냐? 공부를 좀 깊이 들어가자는 거죠. 이것만 외우지 말고 딸랑 외우지 말고. 그러면 원칙적으로 기업 준비 행위는 점포 구입했을 때다. 왜 이때냐? 이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금 차입은 어떻게 되냐? 자금 차입은 원래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거를 설명을 해서 하거나 또는 이미 알고 있을 때 그때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상인 자격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볼까요? 그래서 개시하기 전이라도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 준비 행위를 할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예, 좋아요. 자, 됐습니다. 2항 회사는 상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여기 있잖아요. 회사는 상위가 아는 행위를 해도 그걸 준상위로 봐서 상인으로 본다. 상인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설비상인도 상인으로 본다. 민사회사도 상인으로 본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항 아주 단골이네.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명이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동그라미. 영업상 주체가 다를 때는 후자가 상인이 된다. 이거 실질. 됐고.
자, 그 다음에 자본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소상인에게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네요. 자본금이 1,000만 원 미만이다. 회사가 아니다.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좋아요. 법무사는 상인이 아닙니다. 다음 주 끝에 상인으로 볼 수가 없어요. 법무사는 상법 5조 1항이 규정하는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서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로서 상인으로 볼 수 있다. 법무사는 상인이 아닙니다. 근데 왜 수임료 받아요? 사무실은 유지해야지. 굶어 죽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임료 받을 때 철저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공익을 목표로 하는 법무사인데 내가 수수료를 받아야 되겠냐? 안 받으면 굶어 죽는데? 그래서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들이 수임료를 받는 이유가 뭐냐? 굶어 죽지 않으려고 받는 거지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무사는 상인으로 볼 수가 없어요. 5번 상인과 상행위에 관한 설명 중 과정을 취하는 것은 1억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를 준상행위로 본다. 됐죠? 됐고. 변호사는 상법 5조 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서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있다? 없다.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다. 소상인들은 자본금이 1,000만 원에 미달하는 회사 아닌 상인으로서 상법상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및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거. 어떤 자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함으로써 상인 자격을 취득하고자 준비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행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준비행위 X.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는 행위를 한 자의 상위가 될 수 없다. 그렇다니까? 자기가 해야 된다니까? 타인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행위. 그렇죠? 자기. 그거 자기잖아요. 자기를 위한 행위지 타인을 위한 행위는 상행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왕 상인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등록성의 명의와 실제 동그라미 영업상 주체가 다르면 후자가 상대된다. 지금 문제에서 벌써 4번 나왔어요. 실제. 요 단어들. 아시겠죠? 요 단어. 실질이란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형. 6번 상법상 상인과 상법의 적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과정을 찾는 것은 이런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밑줄에 한해서 상법이 적용된다. 보충 적용된다. 이건 칠판에 따라 정리 안 하겠습니다. 상행위 편에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공법인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거죠. 2형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 명의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 주체가 다를 때 실제 동그라미 영업상 주체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로서 상인이 된다. 실제 아주 지긋지긋하네. 실질. 변호사와 법무사는 상법 5조 1항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 변호사나 법무사는 상인이 아니라는 거죠. 자본금액이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인 소상인에게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 자,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는 적용 안 돼요. 근데 영업양도는 적용되냐? 영업양도는 적용됩니다. 양도는 적용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4가지가 적용이 안 된다 그랬지. 영업양도시, 경업피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적용됩니다.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게 있어요. 지금 요게 거의 막바지에 나왔죠. 막바지에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낼 때 출제자분들이 맨땅에 해당하듯이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서론 문제를 그렇게 내면 시험 출제 기간은 2달, 3달을 줘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세뇌 문항은 그냥 기출문제에서 뽑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 1번 문제 설명할 때 제 시간을 많이 들였던 이유가 뭐냐면 그걸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저 칠판에 다 썼죠. 그러고 나서는 한두 문항씩 추가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에 여기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적용 안 된다 그랬지. 영업양도는 적용돼. 이것도 나중에 이게 무슨 말인지 할 것 같은 영업양도는 적용된다. 그래서 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만 적용한다는 거지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이것마저 적용 안 되면 소상인의 개념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러니까 요거 하나는 적용되려고 소상인의 개념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문제죠. 자, 그러면 7번. 제한 능력자의 영업 능력에 관한 설명 등 틀린 것은 뭐냐? 상인 능력과 영업 능력. 요거는 같은 게 아닙니다. 자, 한번 자연인에 대해서 볼까요? 당연히 인정됩니다. 그런데 영업 능력은 좀 문제가 돼요. 자, 보시면 특히 제한 능력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제한 능력자. 그래서 세 가지가 있죠.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첫 번째 허락을 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미성년자는 허락을 하면 플러스 등기를 하는 겁니다. 허락을 할 필요도 없고 등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피성년을 허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등기도 못하는 겁니다. 결국 제한능력자 등기는 미성년자밖에 없다는 거죠. 자, 법정 대리인이 대리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대리할 때는 등기하는 거죠. 자, 대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성년 후견은 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등기를 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근데 결과는 같은데 요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 등기는 요거밖에 없어요. 법정 대리인 등기는 다 있습니다. 실수할 뻔했네요. 그래서 대리하는 건 다 되죠. 다 되니까 등기는 다 할 수가 있다. 실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네요. 나온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겠습니다. 자, 볼까요? 1번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어서 영업을 할 때는 등기한다. 안 되죠. 피한정 후견인은 빼야죠.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은 안 됩니다. 요거만 되는 거죠. 허락을 하는 건 요거만 되는 겁니다. 미성년자에게만 허락할 수가 있죠. 틀렸고. 그 다음에 2항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어서 회사의 무한 책임 사를 허락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자가 되는 거죠. 제한 능력자가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능력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허락 능력자. 자,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을 위해서 영업을 할 때는 등기한다. 좋아요. 그래서 허락서 영업 위하여 영업이지 고 대리하는 거죠. 대리 영업을 할 때는 등기한다. 또 법정 대리인 대리권 제한은 선의 제3자에게 되어가지 못한다. 당연한 소리고.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영업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상인은 미성년자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대리인일 뿐이죠. 자, 문제를 받고. 자, 그러면 보충을 하겠습니다. 보충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안 나온 내용인데 그래도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별거 없고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설비 상인이 뭐냐? 학원업. 여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학원업은 바로 설비 상인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소상인 부분 됐고. 자, 그 다음에 자연인의 상인 자격 취득 시기는 개업 준비행했을 때다. 원칙적으로 점포를 구입했을 때 자금 차입은 설명을 해야만 돼요. 또는 알고 있을 때 그때만 되는 거죠. 자,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계주 이런 것들은 상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소멸시효 3년입니다. 세무사 소멸시효 10년. 그러니까 변호사나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는 일단 상인이 아니에요. 의사, 약사도 상인이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가진 채권, 수입료 채권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은 민법상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돼서 3년이지만
상법이 적용될 수가 없잖아요. 세무사는 민법상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민사채권으로 봐서 소멸시효가 10년이 적용된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에 대해서 볼까요? 회사. 회사는 영리법인입니다. 법인인데 그 법인의 영리법인인데 취득시기가 영리법인은 취득시기가 개업준비행위가 아니라 설립등기죠. 이거 수험생들이 자꾸 착각합니다. 그래서 개업준비 행위가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는 건 자율인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지 회사는 상관없어요. 회사는 무조건 개업준비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설립등기로서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는 거죠. 다음에 법인이라고 해서 다 상인이 아니라 특별법상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사법인, 특수공법인은 상인이 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특수사법인은 신용보증기금, 조합 새마을금고, 특수공법인, 공사공단은 상인이 될 수가 없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상인 능력은 미성년자든 제한능력자도 당연히 상인 능력을 가졌는데 영업 능력이 있냐가 문제돼서 허락을 받아서 하거나 대리하는 건데 허락은 미성년자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안 되고 대리는 다 셋 다 된다는 거죠. 셋 다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제 상인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정리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상인 법원은 정리가, 여기 칠판에 쓴 법은. 근데, 제일 많이 나왔던 거 한번 직관적으로 보세요. 야, 요거네, 요거. 그죠? 요거.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 보시면 요 두 개. 상위가 아니어도 상인이 될 수 있는 자들, 의제상인 요 두 개. 그 다음에 소상인도 꽤 많이 나왔죠? 그래서 우선 회사가 아니라는 것, 1,000만 원 미만이라는 것, 그리고 다 적용 안 되는 게 아니라 영업양도는 적용된다는 것 끝판에 한번 나왔습니다. 자, 상인자 취득시기는 이거 제일 중요해요. 요즘에 사례형으로 잘 나오는데 자연인의 경우 영업개시가 아니라 기업준비, 회사는 기업준비가 아니라 설립등기. 알겠죠? 다르다는 거. 그래서 취득시기가 다르다. 그러면 개업준비 행위를 언제로 볼 거냐? 점포를 구입한 때로 보는 게 원칙이지만 자금 차입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설명하거나 이미 알고 있으면 그때는 된다는 거죠. 됐고, 요거는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는 소멸시효가 3년이냐? 민사채권 단기 소멸시효는 3년일 것 같지만 세무사는 빠집니다. 10년. 계주는 전형적인 상인이 될 수 없는 영업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요것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암경이에요. 그래서 신용보증기금, 조합, 새마을금고, 공사공단은 절대로 상인이 될 수 없다. 이건 뭐 기출문제는 없지만은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인은 이거면 돼요. 이거면 뭐, 시험에 안 나와서 그렇지. 나오면 맞추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 끝났고. 자, 이번엔 상업사역인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판씩 정리해요. 하나의 주제별로 한 판씩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우겠습니다. 꼭 예습하셔야 돼요. 지금 예습 없이 제가 칠판에 이렇게 정리하는 거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예습을 하시고 아니면 문제를 풀어보시거나 아니면 앞에 있는 정리 정도 보시고만 금방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효율이 몇 배 오를 테니까 꼭 예습을 하셔가지고. 자, 그러면 상업사인. 자, 먼저 목차를 잡아보겠습니다. 상업사인의 의의를 봤죠. 자, 두 번째. 지배인에 대해서 보자. 지배인의 첫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선임 등에 대해서 보자. 자, 두 번째, 지배인의 권한은 어떻게 되냐? 자, 세 번째, 권한의 제한. 그 다음에 남용. 자, 네 번째, 표현 지배인.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인. 역시 첫 번째, 선임 등. 자, 두 번째, 권한.
그 다음에 뭐 제한남용은 따로 볼 거 없어요. 지변에서 보시면 되는 거니까. 세 번째, 표현부포사. 표현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생인을 말하는 거죠. 됐고. 네 번째 보시면, 네 번째 이쪽으로 하죠.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 됐습니다. 다섯 번째, 상업생인의 경업 피지 의무. 자,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경업 피지 의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가 될 텐데.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냐는 거죠. 요거 남용, 제한, 남용, 폐업 지배인 요 세 가지. 부포사의 경우 폐업 부포사, 그 다음에 경업금지 피지 의무 이런 것들이 비교적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들어갈까요? 1번 13페이지. 다음 중 지배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항. 지배인은 영업제에 관하면서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자, 좋아요.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요게 들어있다는 거죠. 재판상 관한이 들어있다. 이걸 포인트로 잡고 재판상 고기만 밑줄. 이왕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지만 이 경우도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해서 있다. 자, 여기서 공동지배인 나오면 무조건 이게 답이에요. 공동지배인 나오면 1인에 대해서 할 수 있다. 근데 공동인데 왜 1인이냐?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죠. 공동지배인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공동으로 하지만, 자,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공동지배인은 상대방에 대해서 공동으로 의사표시하지만 상대방은 공동지배인 중 1인에 대해서 의사표시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됐고. 자, 됐습니다. 그래서 공동 밑줄, 1인 밑줄. 3항 지배인은 의사 능력을 갖춘 자연인 이해하지만은 직무 성질상 감사외의 겸임은 허용되지 않지만 업무 집행 사원이나 이사는 지배인을 겸할 수 있다. 자, 선임 등으로 가볼까요? 첫 번째, 선임. 선임은 영업주가 선임하는 겁니다. 지배인이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배인 선임 등기하는 거죠. 본점에서 등기합니다. 이거 올해 나오겠죠? 그래서 지배인을 본점에서 선임하든 지점에서 선임하든 무조건 본점에서만 지배인 선임 등기를 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점 지배인은 등기 안 한다. 등기 안 한다가 아니라 본점에서 등기한다 이 말이죠. 올해 나올 거예요. 이게 상업등기법으로 나오든 상법으로 나오든 하나는 걸릴 겁니다. 본점에서만 등기한다. 좋아요. 자, 두 번째. 자격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자격은 능력자, 제한 능력자. 일단 이렇게 놓고 볼게요. 그 다음에 자연인, 법인, 그 다음에 이사, 감사 이렇게 놓고 자기서 능력자가 되냐? 돼요. 제한 능력자 되냐? 됩니다. 자연인 되냐? 됩니다. 법인 안 된다고 봐요. 이사는 지배를 겸할 수 있냐? 됩니다. 감사는 지배를 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교재 볼까요? 지배인은 의사 능력만 갖추면 제한 능력자도 되고 자연인만 됩니다. 직무 성질상 감사와 겸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집행상은 그런 거 필요 없고 이사는 지배인을 겸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격으로 됐습니다. 자, 상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상 행위는 그렇지 않다. 편집인. 편집인의 성립하려면 영업주가 허락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명칭을 사용해야 돼요. 상대방은 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업주가 책임을 질 때 재판상 행위는 제외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편집인의 경우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재판상 행위는 제외된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맞고. 지배인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제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불에 속한 거를 할 경우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 계산 미적었고 계산에다 X하시고 계산을 보는 게 아니라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경업표의지문 볼까요? 경업을 하려면 영업주가 허락을 해야 돼요. 해야 영업불위에 속하는 거래를 할 수 있고 다른 회사, 무한사원 또는 이사 또는 사용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영업불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또는 다른 회사의 무한사원, 이사 또는 사용이 되려면 영업주가 허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영업불에 속한 거래를 요거를 허락을 하지 않고 거래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거래를 자기 계산으로 했다. 제3자의 계산으로 거래했다고 할 때 자기 계산으로 하게 되면 영업주 계산. 제3자 계산을 하게 되면 이득 양도를 청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주 1년 내에 행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걸 바로 개입을 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허락을 하지 않아도 유효는 맞아요. 맞지만은 그 거래가 자기 계산으로 한 거래라면 영업주 계산으로 제3자 계산으로 한 거래라면 이득양도 청구를 2주 1년 내에 행사를 하는 거죠. 이걸 바로 개입을 한다 그럽니다. 이럴 때는 두 문자를 뽑아서 외우는 거죠. 자영 3221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자영 321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1번 문제 풀 때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제3자의 계산을 했을 때는 개입을 하려면 영업주 계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3자 계산이니까 이득양도를 청구하는 거다. 이득양도. 암기할 때는 글자 수를 맞춰서 외우셔야 돼요. 이게 자기 계산으로 했다, 영업주 계산, 제3자 계산, 이득양도 청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5글자, 4글자인데 이러면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제가 두 문자를 뽑은 겁니다. 자기 계산, 영업주 계산, 제3자 계산, 이득양도 청구를 2주 1년 행사한다. 이거 자영 321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래야 잘 외워지니까. 됐죠? 자영 321 이렇게 돼서 5항 틀렸습니다. 자, 그럼 2번. 23년도 지배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요즘에는 요 정도 길이 문제가 평범한 문제죠. 옛날에 이런 문제 거의 없었어요. 길이에서 우선 압도되죠. 자, 1항. 지배인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행위로 판단될 때 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한 행위에 대해서 제한을 했는데 제한을 위반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효가 돼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제3자가 있잖아요. 제3자가 있죠. 제3자가 악이 떠는 증가실이다. 이건 무효로 볼 수밖에 없죠. 선이 무증가실이다. 일단은 유효로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한을 위반해서 한 얘기에 대해서 제3자가 대리권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업자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고 물론 이러한 제3자 악에 따른 중대한 과실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 증명은 영업주. 영업주가 한다. 좋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항. 지배인은 영업주에 가름해서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면 여기서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것인가? 아, 나왔네. 영업에 관한 것인가는 지배인의 주관적 의사는 상관없어요. 객관적, 추상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지배인의 어떤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인가 여부는 지배인 행위 당시 주관적 X. 인 의사뿐만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동그라미 성질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상법은 주관적 의사는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주관적 의사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틀렸고. 지배인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이로서 대리권한 범위 내라 하더라도, 자, 여기서부터. 남용은 뭐냐? 남용은 권한 내인데, 남용이라는 건 권한 내의 행위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위죠. 영업주 이익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위죠. 자, 이것도 볼까요? 그럼 제3자가 알거나 또는 알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그러면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선임무과실이죠. 선임무과실 이렇게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 선임무과실이면 유효. 알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이때 무효가 되는 거죠. 이때 무효가 되고 이때는 유효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겁니다. 달라요. 제한을 위반했을 때는 악이 중과실일 때 무효가 되고 선이 무중과실 때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남용은 알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가 되고 선이 무과실일 때는 그때만 유효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증명도 영업주가 하는 거죠. 증명도 영업주가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읽어볼까요? 지배인의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인 것은 맞아요. 또 대리권한 범위 내의 행위도 맞습니다. 이건 대리권 제한을 위반한 거잖아요. 이건 권한됩니다. 그런데 하더라도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해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경우 남용인 경우죠. 상대방이 지배인의 시인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마지막 줄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한 위반은 설이 무중과실일 때 유효고 악이 중과실일 때 무효가 되는데 남용은 알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가 되고 설이 무과실일 때만 유효가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한 위반이든 남용이든 요거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됐고. 자, 4. 지배인이 내부적인 대리권 제한 규정을 위배하여 어음행위를 할 경우 이런 대리권 제한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 선이 무중과실이죠. 그 지배인으로부터 직접 엄을 취득한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엄을 다시 배서 양도받은 제3취득자도 포함한다. 맞죠? 이건 엄법에서 다시 할 겁니다. 중요한 판례예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인의 경우에는 편집인에 관한 상법 14조 규정이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거는 편집에는 상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영업주가 명칭 사용을 하라겠다. 그러면 상대방이 선이 무중과실이면 영업주가 책임을 진다. 그렇지만 재판 상의는 제외된다는 거죠. 자, 표현법 써보세요. 상법 규정이 없습니다. 상법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이 표현법사는 어떨 경우 적용될 수 있냐? 첫 번째, 부포사가 맞는데 여기다가 권한을 초과한 경우. 자, 두 번째, 부포사가 아닌 자가 플러스 명칭을 사용한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세 번째 적용은 언제 되냐? 이때는 민법의 편대리. 그 다음에 상법상 편지배인. 편지배인을 지배인 두 가지가 있는데 이때는 상법상 편지배인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민법의 편대리를 유추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났던 거죠. 편법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편지배인의 규정이 있는데 상법에서는 여기서는 편부포사의 경우 적용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편집인에 관한 상법 14규주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3번. 상법상 상업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요거 좀 애매한 문제입니다. 보세요. 여관업은 일반 상위와 영업 형태가 달라 즉 현금박측입니다. 현금박측이에요. 그래서 어음행위와 연관성이 희박하므로 여관업의 경우 어음행위가 영업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업상인도 어음을 발행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외할머니께서 여관을 하셔가지고 잘합니다. 여관에 투숙한 사람이 숙박비를 어음으로 끊어줘요? 미친놈이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반드시 지배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지점장 또는 영업부장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지배인으로서의 대리권이 부여되어 있다면 지배인이 된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그런 말입니다. 공동지배인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이므로 영업주가 공동지배인 사실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37조 1항에서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또한 폐연지배인 규정에 따른 폐연 책임도 질 수 있다. 이 문제 쓸데없는 문제인데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항요건이라고요. 영업주가 선임을 하게 되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지 뭐 등기는 대항요건일 뿐이니까 등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배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요즘 이상한 문제예요. 그냥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작년도 문제네요. 그럼 작년도 문제가 올해 또 나올 수 있냐? 나올 수 있지 뭐. 안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자, 그러면 4번. 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지배인은 영업주에 가름해서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상업상이다. 맞죠? 맞는데 이거 잘 보세요. 지배인은 영업에 관한 재판상 그리고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한은 가능하죠. 제한은 가능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폐연지배는 어디 가서요?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지만 폐연지배는 재판상 행위를 제외합니다. 부퍼사의 권한은 특정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입니다. 모든 행위가 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재판상 권한은 지배인만 가지고 폐연지배인이나 부퍼사는 가질 수가 없어요. 자, 맞습니다. 기억 맞고. 니은 상인은 수 2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도 영업제 효력이 있다. 이거네요. 상대방은 공동지배인 1인에 대해서 하더라도 의사표시에도 효력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공동지배인 1인? 맞죠? 공동 1인. 본점 또는 지점에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 미적었고 명칭 사용. 그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재판상의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긴 무슨 얼어 죽을 마찬가지야. 본점 또는 지점에 지배인과 동일한 명칭을 지배인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재판상의는 제외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 재판에서 지점장 대리, 지점 차장 이런 명칭은 안 됩니다. 명칭 사용 중에 거기서 본부장, 지점장 등 썼잖아요. 근데 그 명칭에 지점장, 대리, 차장 이런 건 안 돼요. 이건 부퍼사에 해당하는 명칭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리얼. 지배인 행위가 영업에 관한 것인지는 지배인 행위 당시 주관적 X. 이 의사에 관계없이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추상적, 객관적 동그라미, 추상적으로 판단한다. 좋아요. 영업에 관한 것인가는 주관적 의사와 관계없이 객관적, 추상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이므로 설사 지배인이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 어음행위를 할 경우라도 행위 효력은 영업적에 미친다. 폐연 지배인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됐습니다. 어음행위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니까. 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 안 된다. 아까 봤죠?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는 소상인에게 적용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디귿을 빼고 기역, 니은, 리을, 미음이 맞습니다. 자, 5번. 편집에 관한 설명 중 가정을 찾는 거. 이쪽으로 해볼까요? 편집에. 이거죠. 뭐 허락을 했다. 명칭을 사용한다. 지점장들이 차장을 안 된다. 상대방이 선이 무증가실이다. 재판상의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가지고 푸는 거죠. 그런데 판례는 여기다.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바로 영업소 실질. 독립이 추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법 조문만 보면 이게 맞아요. 허락을 했다, 명칭 사용했다, 상대방이 선이다, 재판상 행위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는데 판례는 여기다가 영업소 실질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요게 추가되는 겁니다. 요것만 하나 추가하면 돼요. 자, 그럼 편집인. 이랑 상법상 현지배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려면 당해 사인의 근무 장소가 상법상 지점으로서의 뭐요? 실질 또는 실체.
실질 또는 실체가 있어야 된다. 같은 말입니다. 자, 맞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양 본부장, 지점장 외에 지점 차장도 편집에 해당하냐? 그건 아니죠. 여기 있잖아요. 차장은 안 된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3항 거래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재판상 행위에 대해서는 편집인이 인정되지 않나요? 재판상은 제한한다? 좋아요. 그러면 단순히 본 지점의 지휘감독 아래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 X. 즉 사무만을 처리하는 영업소는 상법상 영업소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영업소 소장을 상법 14조 1항 소정의 편집인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 독립한다는 말은 단순한 보조 업무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영업상 실질을 갖춰야 되고 여기서 영업상 실질을 갖춘다는 말은 독립된 조직을 갖춰야 되지 보조 업무만을 하는 기관은 장소는 안 된다는 거죠. 자, 5항 지배인이 영업주 명의로 한 어음행위는 객관적으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지배인의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할 것이다. 그러면은 플러스 어음행위도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고. 지배인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 어음행위를 할 경우라도 행효력은 영업적에 미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범위는 편집인도 마찬가지죠. 물론 상대방이 선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이때는 영업적인 효력이 미치는 겁니다. 정답은 2항이 되겠습니다. 됐죠? 편집인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일단 영업주가 허락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명칭을 사용하지만 지점장들이 차장은 안 된다. 상대방은 당연히 선의 부준과실. 증명은 영업주. 증명은 영업주가 악의 증가실을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않지. 재판상은 제외되고. 근데 판례는 여기다가 요 밑에다 하죠. 지저분하니까. 자, 이게 상법조문은 이런데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판례가 추가하는 게 뭐냐. 영업소의 실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기서 영업소 실체를 가진다는 말은 단순히 보조 업무만을 맡아서 처리하는 장소가 아니라 독립되는 거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요래야만 편집인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됐고. 자, 이번에는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 사용인에 대해서 보죠. 1번. 상법상 상업 사용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항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 사용인은 개개 행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부터 영업자로부터 별도 수권을 받을 필요 없다. 여기 있잖아요. 모든 행위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포사로 선임이 되면 할 수 있는 거지 하나 행위에 대해서 모두 수권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일단 부포사로 선임이 되면 재판회의 특정 재판회의 모든 행위할 수 있다는 거죠. 2항 상업사용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 제한 위반 여기네요.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한 행위에 대해서 제3자가 대리권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도 영업주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서 상대방에 대항할 수 있다. 자, 이거요. 상대방이 악의 또는 중과실을 증명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하는데 이러한 제3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주장 증명 책임은 영업주가 부담한다. 있잖아요. 증명은 영업주가 부담한다. 3항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맞는데 이거 부포사는 맞다 그랬잖아요. 부포사는 맞는데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했다. 권한을 초과했단 말이죠. 그렇죠? 두 가지가 있어요. 부포사가 맞는데 권한 초과. 아예 부포사도 아닌 자가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민법상 편대리 동그라미예요. 민법상 편대리 법리에 의해서 그 사용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그 사용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즉 민법상의 편대리를 요청하는 거지 상법상 편집변을 적용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상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범위 내에서 한 행위라도 설사 상업사용인이 영업주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해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거 똑같잖아요 뭐. 그렇죠? 이건 지배인만 그러는 게 아니라 부포사도 그렇죠. 지배인이 그딴 짓 벌이면 부포사도 하잖아요. 경우 권한함인가 하더라도 일단은 영업주 본인의 행위로서 유효다. 일단은 유효라는 거죠.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유효고 다만 알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가 된다. 이게 달라요. 제한 위반은 악이 중과실이면 무효가 되고 남용은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만 무효가 되고 선이 무과실일 때 유효가 되는 겁니다. 됐고. 자, 그러면 5항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의 경우에도 표현 지배인에 관한 상법 14조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니까 이거. 민법상의 표현 대리만 적용되고 상법상의 표현 지배는 적용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2번. 이야, 솔직히 너무 기네 이거. 너무 길죠. 자, 그런데 이렇게 긴 문제를 풀 때 솔직히 제가 그 시험 문제를 보면은 모든 문제를 5항까지 읽고 나서 답을 찾으면 10분 남았습니다. 근데 동그라미는 반밖에 못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검토고 뭐고 없어요. 실제 시험장에서. 뭐 문제를 다 푼 다음에 시간이 조금 남으면 검토해봐라. 웃기는 소리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특히 앞에 1번 문제는 답이 5항이잖아요. 이거 할 수 없어요. 끝까지 다 읽어보고 하는 거죠. 근데 2번 문제 같은 건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걸 답이 3항이 답이 맞는데 그래서 버릇처럼 4, 5항을 읽는 경우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실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답인 줄 알았는데 이게 속은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모두 참작하려고 모두 5항까지 읽고 그렇게 되면 시험을 아예 풀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으니까 특히 이제 함정을 파가지고 1, 2항에다가 함정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감수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못 풉니다. 자, 2번 문제는 다행히 3항에 답이 있네. 운이 좋으면 뭐 1항에 답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야 돼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상인에 관한 다음 설명도 옳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건설회사 현장소장 미쳐놓고 이거는 지배인이 아니라 부포사입니다. 현장소장. 선임 등은 영업주 지배인이 선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등기는 따로 하지 않아요. 됐고. 자, 특정한 재판의 모든 행위인데 현장 소장, 격리부장, 그 다음에 격리부장, 그 다음에 구매과장, 요 3개 정도는 외우시기 바랍니다. 현장 소장은 장비 임대차, 장비 임대차는 돼요. 자, 그 다음에 격리부장은 은행거래 됩니다. 구매과장은 구매 계약이 돼요. 자, 그럼 안 되는 거 뽑을까요? 현장 소장이 장비 임대차를 하지만은 지급 보증은 안 됩니다. 격리부장이 은행 거래한다 하더라도 보시면 자금 차입은 안 됩니다. 구매과장이 구매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지급 보증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현장 소장 정도는 장비가 있어야 건설할 테니까 장비 임대차는 되지만 지급 보증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격리부장은 은행 거래는 된다. 근데 자금 차입은 안 된다. 구매과장은 구매 계약은 당연히 되는 거죠. 되는데 지급 보증은 안 된다. 이렇게 6개 정도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3개. 근데 지배인은 뭐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요걸 얘기하는 거죠. 특정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래서 3가지를 나눠보시면 돼요. 자, 볼까요? 일반적으로 건설회사 현장 소장에게는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할 권한이나 회사가 공사와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이 취득한 채권을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포기할 권한이 회사로부터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근데 이거보다는 이게 낫네. 채권 포기가 더 낫네요. 그렇죠? 아니, 현장 소장이 회사 채권을 왜 포기하냐? 이게 더 낫네. 채권 포기는 안 된다. 채권 포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현장 소장이 회사 채권을 포기하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채권 포기 X. 자, 그 다음에 2항.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상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할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민법상 편대리 동그라미 그러니까 편집인이 적용 안 된다고 이거죠. 부포사가 권한 초과했을 때 민법상 편대리가 적용되는 거지 상법상 편집인이 적용될 수는 없다는 거죠. 됐고. 상무이사는 주식회사 기관에 해당하므로 상법 15조 1항의 부분적 포괄되는 권한을 가진 사용인을 겸할 수 없다? 있죠? 있잖아요. 이사는 지배인을 겸할 수도 있고 또 부포사를 겸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끝발이 약한 이사는 부포사를 겸하고 끝발이 좋은 이사는 지배인을 겸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사를 겸하는 사용인을 보통 실무적으로 본부장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본부장은 이사를 겸하는 지배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고. 자, 그 다음 상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격리부장은 밑줄 이거 중요한 판례입니다. 경상자금의 수입과 지출 은행거래 동그라미 통일을 하는 거죠. 은행거래 동그라미 격리장부 작성 및 관리 등 격리사무 일체에 관해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특별한 사정에 관한 독자적인 자금 차용 X 회사로부터 위임되어 있지 않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격리부장에게 자금 차용에 관한 자금 차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법 15조의 부분적 포괄되는 거 있다고 할 수 없다. 유명한 판례죠. 이 판례 모르면 수험생도 아닙니다. 격리부장은 은행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자금 차입은 안 된다. 좋아요. 자, 왕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성인의 범위 내 동그라미. 한 행위는 설사 상업성인이 영업주 분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해서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밑줄을 도말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 동그라미. 여기 있네. 아, 이거 부포사입니까? 이거는 부포사나 지배인의 적용돼요. 남용은 권한 내에 있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르다고. 그래서 제한 위반은 악이 증가하시면 무효, 남용은 알거나 할 수 있으면 무효가 된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 이거 좀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한 권한 위반은 악이 증가실 무효, 남용은 알거나 할 수 있으면 무효가 되는 거죠. 찾아보세요. 자, 보시면 두 번째 주구대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말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영업주 본인의 행위에서 유효하지만 그 행위 상대방이 상업상인의 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마지막 줄 무효가 된다. 민법을 유효한다. 그럴 필요 없고 무효가 된다. 알거나 할 수 있으면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고. 맞죠? 정답은 3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자, 3항 답을 알면 4, 5항은 더 이상 읽을 것도 없는데 4, 5항까지 내려가면 시간 낭비가 되겠죠. 됐고. 자, 그 다음에 3번. 상법상, 그러니까 여기 기출표시 없는 건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왜? 빈틈이 있자는 거, 이런 것들, 간단한 것들. 간단한 것들. 이런 건 뭐 기출 문제에서 잘 안 내니까 실수하지 말라고 집어넣은 거다. 3번. 상법상, 상업사행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이거 보세요. 자, 보시면 지배인의 선임과 해임은 영업주가 하는 거지 지배인이 할 수 없죠. 자, 그런데 부포사는 어때요? 부포사는 영업주나 지배인이 선임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배인의 선임은 해임은 등기하는 거죠. 본점에서만 등기한다는 거죠. 근데 부포사 선임은 등기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 뭐 기출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꼭 알아둬야 되는 것들을 제가 문제를 만든 겁니다.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지배인은 지배인이 선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포사부터는 지배인이 선임할 수 있다. 해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선임, 그 해임 앞에다 선임 하나 더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기타 사용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됐죠? 선임, 해임 다 됩니다. 근데 지배인은 지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없어요. 이왕 영업의 특정한 특정 동그라미.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재판상 X 또는 재판의 모든 행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써보세요. 지배인은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부파사는 어때요? 특정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만 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포사는 특정 권한인데 재판 외의 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이 들어가면 그 첫 번째 줄 특정에다 동그라미 치고 그러면 두 번째 줄 재판상은 빼야 되죠. 특정이 들어가면 재판상은 된다. 됐고 이런 문제 왜 기출문제 안 됩니까? 교수님들은 이런 거는 가치가 없다 그래요. 아무래도 판례가 들어있는 조문이 그게 중요한 거지 판례가 안 들어있으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적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런 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부포사는 특정 재판이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지배인은 모든 재판상 재판의 행위죠. 3번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 동그라미. 의 사용에는 그 판매에 관한 판매 동그라미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대방의 악이면 그런 게 아니죠. 자, 물판사 볼까요? 물판사라는 것은 점포 내에서는 판매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럼 이걸 거꾸로 해석해 볼까요? 점포 외에서는 판매 권한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점포 내에서 판매 권한이 있으니까 이 점포 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상 책임을 지는 거죠. 영업주가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점포 외에서는 판매 권한이 없으니까 영업주가 사용자 책임을 진다.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물판사는 점포 내이든 점포 외이든 사용인이니까 영업주가 책임을 지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점포 내에서는 판매 권한상 계약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점포 외에서는 판매 권한이 없죠. 근데 직원은 맞잖아요. 직원은 맞으니까 사용자 책임을 진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보세요.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 사용인은 점포 동그라미, 판매 동그라미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근데 악일 때는 적용 안 돼요. 자,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제도에 효력이 있다. 요거 공동지배인을 선임했죠? 그러면 등기하는 겁니다. 공동지배인을 등기하는데, 이 공동지배인들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으로 하되 상대방은 공동지배인 1인에 대해서 의사표시하시면 됩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5항 잘 읽어보세요. 보험회사 영업소에 소속되어 있는 외무사원 밑줄. 외무사원 밑줄 긋고 밑에다 점포 쓰시고 X. 물건을 판매 X. 점포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그렇잖아요. 저 보세요. 점포 내에서는 판매사원이지만 점포에서는 판매사원이 아니다. 판매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영업주가 책임을 지냐? 책임져요. 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외무사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사원은 맞죠. 그러니까 영업주가 사용자 책임을 지고 점포 내에서는 계약상 책임. 점포에서 변호사 시험은 이런 거 잘 내요. 책임이 없냐? 없는 건 아니다. 근데 계약상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사용자 책임을 진다. 사원이라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외무사원은 뭐 직원이 아닙니까? 직원 맞잖아요. 맞으니까 사용자 책임을 진다. 점포 내라면 계약상 책임을 지고 점포 외라면 사용자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업상인의 경업피지 의무 보겠습니다. 1번. 상법상 지배인에 관한 아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항 상인이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경우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적의 효력이 있다. 있네? 그렇죠. 공동지배는 이게 답이에요. 공동 나오면 1인. 이게 모순되는 것 같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공동지배인이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으로 하되 상대방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요. 등기됐는데 그래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공동지배인 중 1인에 대해서 하더라도 효력이 있죠. 이런 문제는 그냥 떠먹여주는 문제죠. 빨리 풀고 다른 문제 풀라는데 꼭 5항까지 읽고 그리고 한 번 더 읽고 그럼 큰일 납니다. 자, 이항 지배인이 영업주에 대한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의 계산으로 거래할 경우 영업주는 거래를 영업주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쪽으로 해볼까요? 사용인이 경업을 하려면 영업주가 허락을 해야 돼요. 영업주가 허락하면 영업불에 속한 거래할 수 있고 다른 회사의 무한사원이사 사용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허락은 없었다. 그래도 유효해요. 그렇지만은 개입을 하는 겁니다. 자기 계산으로 한 거래는 영업주 계산으로, 제3자 계산으로 한 거래는 이대양도를 청구를 안나라부터 2주, 거래가 있은 때로부터 1년 내 행사다. 아니 시험 때 뭘 그러세요? 그냥 자영 3일. 아시겠죠?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외우는 거니까. 자기 계산으로 거래했다, 영업주 계산으로. 제3자 계산으로 했다, 이익양도 청구를 2주 1년 내에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보세요. 제3자의 계산으로 거래했다 그랬죠? 그럼 영업주 계산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득의 양도를 청구하는 거죠. 자영 3, 2, 2일. 누가 중얼거릴 테니까 그거 잘 듣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자영 3, 2, 2일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틀렸고.
자, 그 다음에 3항 지배인이 영업주에 가름해서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 영업주로부터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다. 자, 선임을 했죠. 선임했으면 끝난 거예요. 선임했으니까 재판상관에 있는 거죠. 따로 수권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지배인으로 선임하는 순간 자동으로 재판상관이 있다. 별도 수권이 필요 없다. 됐고. 자, 4항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상대방의 악의는 지배인이 증명한다. 영업주가 증명하지. 지배인의 대리권 제한 일반을 위반했다는 거죠. 그럼 제3자에 대해서 악의 중과실이만 무효, 선의 무중과실이만 무효죠. 이때 악의 중과실에 대한 증명은 지배인이 하는 게 아니라 영업주가 한다. 상대방이나 지배인이 하는 게 아니라 영업주가 악의 중과실을 증명한다. 그래서 틀었다는 거죠. 자, 5항 상업행위는 영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은 될 수 있으나 없으나 다른 회사 이사는 될 수 있다. 그것도 안 되죠. 영업주가 허락을 해야 다른 회사의 무한사원 이사가 되거나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뭐 세 개를 한꺼번에 다른 회사 또는 다른 상인의 무한사원 이사 사용인이 될 수가 있다 이러죠. 그래서 사용인도 되려면 영업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항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상업사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다는 것은 1항. 지배인은 자연인이하지만은 반드시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며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감사도 지배인이 될 수 있다. 자, 이쪽으로 가보자. 자격입니다. 능력자, 대한능력자 다 돼요. 근데 자연인만 되고 법인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사는 되지만 감사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진 않아요. 자연인이면 됩니다. 그렇지만 감사는 지배인이 될 수가 없죠. 상법이 있어요. 회사법이 있습니다. 자, 2항 상인이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경우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제에서 효력이 있다? 있다니까? 공동지배인 요거. 되겠죠? 됐고. 자, 그 다음에 3항 표현 지배인이 성립하려면 사용인이 상법상 영업소로서의 실체 동그라미 가지고 어느 정도 독립 동그라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곳에 근무할 것을 요하고 단순히 본점 또는 지점의 지감독을 해 기계적으로 제한된 보조 X 4만을 차린 영업소는 사도로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어디 갔어? 여기 있잖아요. 플러스 알파. 에서 영업소 실체가 필요하다. 영업소 실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뭐냐? 보조하는 게 아니라 독립돼 있어요. 지금 칠판에 만드는 게 이게 암기, 거기 커닝 페이퍼죠? 시험장에 가져가면 이제 쫓겨나는 것이고, 근데 이렇게 정리할 동안 머릿속에 다 입력이 되죠. 그러니까 커닝 페이퍼는 만드는 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사용하면 안 돼요? 사용 안 되는데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럼 만들면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다 입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혼자 요 상업사인을 요 칠판의 분량으로 정리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근데 솔직히 풀어보면 다 들어있잖아요.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의미가 있어요. 같이 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표현지배인이 성립하려면 실체가 있어. 실체란 말은 독립해야 되지 보조가 안 된다. 자,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해서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대리권을 얘기하는 거죠. 대리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필요하다. 영업주가 사용인에게 개입권 또는 이득양도 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사용인에 대해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할 수 있죠.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위반했을 때 영업주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경업회의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유효지만 해고, 배상, 그 다음에 개입. 개입은 거래 시에만. 중첩 행사.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개입은 거래 시에만 하지만 이제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됐고. 3번. 상법상 상업사용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다는 것은 자, 사용이 마지막 문제니까 한번 정성을 다해서 풀어보죠. 1항 지배인은 영업제에 관하면서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할 수 있다. 정성을 기울 필요도 없네 뭐. 그렇죠?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할 수 있다. 좋아요. 자, 2항 지배인이 영업주가 정한 대리권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이거네요.
위반했다. 제한은 돼요. 근데 제한을 위반했다. 대해서 제3자가 대리권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도 영업자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악의 중과실이면 무효다. 다만 이제 증명은 영업자가 한다. 사망,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는데 이는 등기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가 여러분 눈치 못 채게 이거 써놨죠? 등기한다. 그러니까 지배인도 등기하고 하여튼 지배인이 들어간 건 다 등기한다 그런 말이죠. 공동 어디에 등기해요? 본점에서 한다고요. 본점에서. 본점에서 한다는 거죠. 등기는 이제 본점에서만 합니다. 됐고. 사, 표현지배인은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되는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말하는데 지점 차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표현지배인으로 볼 수 없다. 어디 있는데? 여기네. 지점장 대리, 지점 차장은 부포사급의 명칭입니다. 지배인급의 명칭이 아니라고요. 됐고. 자, 왕,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할 경우. 부포사는 맞는데 이게 권한을 초과했다는 거죠. 특정 권한 초과했다. 특정. 요거를 특정이란 말을 집어 특정 권한 초과했다. 특정 권한을 초과했다는 거죠. 됐습니다. 초과했다. 자, 그럼 어떻게 했냐? 그 영업자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민법상 편들이 동그라미 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상법상 편집에는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효과는 어떻게 했냐? 효과는 여기 보시면 효과는 어떻게 되냐? 효과는 영업자가 책임을 지는데 효과는 민법상 편제를 적용하는 거지 상법상 편집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적용 근거는 어떻게 했냐? 그래서 적용 근거는 뭐냐는 거죠. 그래서 민법상 편제를 적용해야지 상법상 편집에는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공동지배인도 등기상 맞아요. 됐습니다. 자, 그럼 부족한 게 있나? 상업사인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종속, 상인의 종속이 돼서 영업을 대리하는 자. 이렇게 거죠. 의인은 이렇게. 종속이라는 경우. 지배인. 선임등은 선임의 힘을 다 말하는 겁니다. 선임은 영업자가 아주 지배인이 하는 게 아니라 등기는 본점. 이거 올해 나올 거예요. 상업등기법적으로 더 유리한데 그래서 반드시 지점에서 등기해서는 안 되고 본점에서 등기하는 거죠. 물론 대항 요건. 자격 됐고 권한 됐고. 그리고 요거 두 개 잘 기억하세요. 됐고. 자, 그 다음에 편집에서 요거 실체 요거. 부파사의 경우 요거죠 뭐 다른 거 있나? 요거 됐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경업피지문은 요거 자영삼이 이해를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실판에 쓰다 보면 이게 귀에 잘 안 들어오니까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캡처가 안 된다고요, 동영상? 그거 막아놨나? 그렇구나. 그래서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